젊은 친구가 농촌에 갔다. 뭐가 어려울까요? 친구도 없고 패턴도 다르고 텃세도 심하죠. 농촌은 전과 같지 않아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 같습니다.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결정 나도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이번에 저희가 번개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이 전쟁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실 수 있는지. 청년농업인연합회 강선아 대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태백산맥의 고장 전라남도 벌교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34살 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을 이제 요즘에는 언론에서 많이 보시죠. 언론에서 되게 이 친구가 20대인데 뭐 애플 수박을 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토마토를 해서 수출을 한다더라.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 친구들의 역량이 뛰어난지 그런 좋은 부분들만 많이 기사화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기사가 업로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 읽으신 분이 아예 저의 기사에만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잘하고 멋진 부분들만 부각해서 스타 농업인만 양성을 하시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젊은 친구가 농촌에 갔다. 뭐가 어려울까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딱히 없었지만 새롭게 창농을 해서 땅을 사서 들어온 친구들은 많은 텃세에도 겪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농촌에 들어왔는데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선배가 없었어요. 너무 세대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농사를 어떻게 배우냐? 인터넷으로 배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참 안 맞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업은 책으로만 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날씨, 땅의 습성,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촌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농 선배, 멘토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다. 우리가 한번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이끌어줘 보자. 우리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자. 정착할 수 있고 농사를 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나의 경험을 들려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그렇게 모여서 맨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런 멘토를 할 수 있는 멘토단을 결성해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진에 계신 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수염이 나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실까요? 여기 계신 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꿈이 한창일 때 농촌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9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셔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쌀 부분의 최초로 유기 인증을 받으신 분이세요. 저는 여태까지 부모님이 왜 유기농업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별 보고 나가셔서요. 저녁별 보고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그때는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의 농법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나가서 김 메고 풀 메고 돌아서면 풀이 자라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하시는지 굳이 저에게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집에 내려왔을 때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냐라고 하셔서 한국벤처농업대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업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마케팅, 유통,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곳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저와 함께 같은 차를 타시는 거예요. 어쩐 일이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옆 강의실에서 그 충남 근산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까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강사님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봤더니 옆 강의실에 아버지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수업을 급하게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강사로 초빙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의 강사 소개를 하게 됐었는데 강사 소개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고민이 되고 떨렸어요. 아버지의 강의가 과연 이분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강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언변도 화려하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엄청 화려하시고요. 그런 분들의 강의만 듣다가 땡볕에서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이렇게 허름한 개량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들어오신 아버지의 강의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저의 그런 고민들이 기우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들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고 체득하셨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을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그 감동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하시는지 굳이 저에게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기농에 대한 철학 그리고 사명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이렇게 충족되어 있으신지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노력하시면서 지켜온 그 땅, 이 땅을 그럼 누가 이어가야 되지?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3년을 머슴처럼 했지만 막상 부모님한테서 배운 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딱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유기농 명인, 어머니는 식품 명인 이렇게 자리를 잡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일들만 하면 됐었고, 아, 너무나도 두 분이 건재하시기 때문에 딱히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시는 거 그냥 천천히 배워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형식상으로라도 이 농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표가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가 아가씨가 농촌에 와 있는 게 너무 기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언론에 막 소개가 됐어요. 취재를 오시고 촬영을 오시고 인터뷰를 하시고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잘한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취재를 해가고 언론에 소개가 되는들 너한테 남아있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알려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린 것 젊은 친구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상함이지 결코 너의 실력은 아니다. 한번 이제부터는 네가 진짜 가지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봐라. 너의 것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농사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아무나 지을 수는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없이 그렇게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정말 농사가 힘들구나를 깨달았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저는 머슴이 된 줄 알았어요. 참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아, 농사꾼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시에 살고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항상 늦잠 자고 늦게
네, 늦게 자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새벽에 5시도 되기 전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시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시 반부터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농촌에서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할까라고 했더니 조금만 해가 뜨면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아침에 눈이 너무 안 떠져서 너무 고민을 했고 어머니 아버지도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지 저를 그렇게 야단치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패턴들이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시골에서는 저녁 늦게 할 일이 없었어요. 저희 집 말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밤에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잠이 들다 보니 그렇게 패턴들이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대표라는 직함으로 이제 갔다 보니 그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너무나도 부담감에. 네, 그렇게 저는 농촌에 좀 적응을 해갔고, 근데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려간 거 맞아? 네가 진짜 농사를 지을 거야? 어떻게? 정말 곧 올라오겠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정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적응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미안해 못 올라가서 같이 못 놀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자. 벌교라는 시골에 한번 와서 바쁜 농사일도 돕고 근처에 있는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내기철의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겪는 그런 농사일을 한 친구들이 녹초가 됐는데 저녁만 되면은 바로 잘 수가 없는 게 어머니가 그 전라도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일 끝나고 그 밥을 먹는 게 꿀맛이죠. 네.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그 다음해에는 모내기철이 되기 전에 전화가 와요. 언제 해? 우리 언제 가면 돼? 네. 그렇게 친구들의 인식을 좀 바꿔줬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막상 농사일은 힘든데 그 외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시골에서 살고 안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나도 나중에는 이런 전원 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쯤 지나고부터는 이제 저보다 더 농촌과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농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절기부터 잘 알아야지. 전기, 절기. 절기, 네, 계절, 네, 계절에 대한 흐름, 네, 또 어떤 공부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당연히 뭐 기술, 네, 그리고 하다못해 호미를 잡고 이렇게 땅을 매는 법, 네, 삽질을 하는 법, 트랙터를 모는 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워야죠. 네, 근데 마케팅? 자, 마케팅 공부를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그쵸. 요즘에는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겠죠. 그때 당시에 저는 마케팅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농사 짓고 그냥 농산물 잘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농업인의 일의 전부가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 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교육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범위가 정말 다양해요. 바로 저의 교육 수료증입니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농업에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도 필요하지만요. 저는 이런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부터 또 여기 보시면 코칭이라는 상담하는 자격증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치 하는 교육까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얘기를 전달하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피치 교육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원래 정말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대학 때까지 그 외 활동을 더 치중했었는데요. 농촌에 내려오고 나서 정말 내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겠다. 그 대신 그게 농업도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경영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대학원을 마지막 학기는 성적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저의 그 교육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이뤄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그분들의 그 세월의 무게 그리고 세월의 힘 이건 넘길 수 없는 거야. 나는 부모님을 넘어서야 됐던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농촌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상품 개발부터요.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상품 개발부터 또 저의 역량 강화부터 농장의 다각화를 이뤄가게 됩니다. 부모님 때 농사는요. 그 유기농업을 하시는 거는 이 땅만 어떻게든 잘 살리면 농약을 안 하고 제초제를 안 하고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내면 그게 정말 성공적인 유기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마트에 가서 보시겠지만 요즘엔 유기농 많이 보이시죠? 네. 그렇게 많이 보이는 유기농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기농 쌀 하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유기농 쌀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단순히 땅만 가지고 농사를 짓던 시대는 지났구나. 어떻게 하면 내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맛과 영양도 물론이거니와 그 가치 그리고 그 농부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쌀을 어떻게 사시죠? 부잣집 가면은 막 쌀이 막 이렇게 가마니로 막 이렇게 그득그득 이렇게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어야 부잣집 이런 기준이 있었죠.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제가 내려왔을 때 소비자분들이 쌀을 구매하시는 패턴이 20kg 가마. 주문을 하실 때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전화를 하시죠. 20kg 8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kg 8개면 160kg입니다. 네, 이걸 파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돈이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정말 빨리 벌레가 생기고 산화가 돼요. 근데 저희는 또 색깔 있는 쌀들이 있거든요. 이 색깔 있는 쌀들은 영양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여름만 되면 도정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쌀에 벌레가 생겨서 반품 교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가을철에 이렇게 도정 다 해놓고 1년을 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쌀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속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요. 저 이렇게 작은 포장의 쌀이에요. 네, 원래는 20kg 단위의 쌀을 구매하시던 분들한테 저는 5kg, 1kg짜리 쌀을 권유하기 시작해요. 소비자분들이 전화하세요. 자, 20kg 몇 개 보내주세요 하시면 제가 되려 여쭤봅니다. 가족이 몇 분이세요?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네 식구니까 한 달에 10kg 좀 못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5kg 2개면 무료 배송이니까 그렇게만 보내드릴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번에 쌀이 떨어질 때쯤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때 도정한 쌀을 또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 소비자분들이 당장은 번거로우세요. 쌀을 또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항상 갓 도정한
맛있고 신선한 쌀을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기농 쌀의 유통에 있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꾸준히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단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스 같아 보이세요? 자, 이게 바로 저희 집에서 나오는 한 끼용 1인 가족을 위한 한 끼용 쌀 박스입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쌀까지 같이 섞어서요. 한 끼에 한 포만 넣으면 밥 한 그릇이 나오는 용량 소포장의 쌀인데요. 제가 아까 1kg까지의 저 작은 포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소포장을 하게 된 이유는, 농사라는 게 정말 저희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해봤고, 정말 1kg짜리 쌀 봉투마저도 벌레가 생길 정도로 남겨서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작은 포장으로 한 끼에 한 번만 해 드실 수 있는 이런 포장이 앞으로 1인 가족도 많이 생길 거고, 핵가족,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제품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이름이 특이한데, 이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 놓으셨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유산처럼 이 이름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작은 포장 단위를 만들게 되었고요. 쌀도 이제는 단순히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산도 중요하지만 내 농산물을 어떻게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판로 고민,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에도 항상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농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서당에서 배운 글귀가 하나 있어요. 게으른 농부는 풀을 기르고, 그보다 성실한 농부는 곡식을 기르고, 그 위에 있는 상농부는 땅을 기른다.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집은 유기농을 하니까 우리는 상농부구나. 상농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성스러운 사꾼은 사람을 기른다 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농을 하시는 거고 우린 상농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지?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달랐어요. 그 농부가 정말 내 자식을 기르듯이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 이렇게 길러진 농산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맑고 건강하게 길러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상농이 넘어서서 성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유기농을 하시다 보니 이 기술과 노하우를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유기농 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팔면 좋은데, 그래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 모두가 친환경을 실천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하지만 이게 평화가 실현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평화라는 한문 아세요? 평화라는 한문자를 풀이를 해보면 공평할 평자에 그 화자가 벼화의 입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쌀을 공평하게, 밥을 공평하게 먹었을 때 그때 평화가 실천이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노하우와 기술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농업인들에게 다 알려줘서 모두가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내가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역에서 청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가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업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이미지 어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고요했어요. 아무 대답이 안 나왔어요. 왜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이제는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굳이 생각을 할 이유조차 없었거든요. 관심도 흥미조차 없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 나중에 자라서 정말 농부가 되진 않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될 건데, 이렇게 농촌과 먹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교육은 이제 농업인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 어린 친구들,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이 농업과 또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농촌 교육 농장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인증을 받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장에서 교육 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할까요? 이 친구들이 오면? 그렇죠. 농사 체험. 그렇죠. 뭐 벼도 심어 볼 거고 아니면 가을에 낫으로 수확도 해볼 거고 나중에는 이걸로 좀 더 나아간다면 떡도 만들어 볼 거예요. 떡 맺히고요. 네, 거기까지였어요. 나도 젊은이지만 이제는 밥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쌀이, 벼가 이런 농촌의 요소들이 이 친구들 바로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을까? 얘네가 떡매를 재밌어서 치지만 과연 이 떡이 맛있어서 먹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이제 떡을 먹는 시대는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좋아할 게 뭘까? 라고 해서 고민한 게 쌀피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이요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쌀피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농촌 체험이 여태까지는 가족 단위 그리고 아이들 위주의, 아버님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담배 피시고 중계 보시고 아버님들까지도 흥미롭게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또 같이 진행을 한다 보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농촌이 아닐까. 그래서 맥주를 배웠습니다. 네, 여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주말에 놀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지만 맥주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쌀로 만드는 맥주 와서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가져가실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보성 벌교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 와서 들러봐 주세요. 농촌이 이제는 조금 뭐 이런 분야도 있어라는 생각들이 조금 드시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게 됐냐면 처음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고독했어요. 그 밤에 불이 꺼지면 사방에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적막하고 별만 반짝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난 친구들 중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초등학교 동창부터 동갑내기 친구들이 이렇게 농촌에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저는 잘 못 다루는 그런 농기계들도 너무나도 능숙히 잘 다루고 농업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막 책으로 배우려고 했던 이 기술들 그리고 이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너무 쉽게 쏙쏙 들어오고 익혀지고 관심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더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재밌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 전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청년 농부들이 있냐, 숨어있는 친구들 다 찾아보자. 이제 SNS가 발달했으니 한번 이렇게 모아보면
서로의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였거든요. 근데 모여서 한두 번 정말 재밌게 만나고 웃고 각 지역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러다 보니 제가 1년 사이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속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실은 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저같이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친구들은요, 오히려 후계농들, 승계농들이 농촌에 내려가면 바로 정착해서 오랫동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이 3년, 5년 내에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와이프라도 아이와 함께 도시로 가든지 주말 부부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도시로 떠나는 경우.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농법도 그리고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이거에 맞춰서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고 장목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 내가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지켰는데. 네.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져서 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농사는 못 짓겠다. 내가 따로 나가 살던지 농사를 그만 짓겠다라고 하는 후계농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유형 중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귀농, 창농. 이 농부들에게 땅은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땅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봤다고 이 외지에 있는 젊은 친구에게 내 땅을 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갈수록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은 규모의 땅이라도 얻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농촌에 온 친구들이 당장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잡을 뛰어요.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뭐 이렇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특하죠,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이렇게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네, 농사를 짓는 친구들의 문제가 되고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어려움이 당장 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이 부족했어? 아니면은 이런 일손이 부족해?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조그만한 보성 지역의 모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전라남도에 35명의 농부들이, 청년 농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팔로를 구축하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에 청년 여성들만 모여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도 저도 다 말고 농사를 짓고 싶은 젊은이들 다 모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청년 농업인 연합회까지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실은 저희 회원들이 저희 그 단체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단체를 개미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이렇게 튕겨져 나간 친구들은 무한정으로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어딜 가? 도망갈 수 없어. 지금의 농촌에서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라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마련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친구들 그렇게 들어왔다가요, 그 지원이 없어지거나 뭔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금방 떠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하므로, 그렇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하자. 개미지옥처럼 정말 이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기고 이끌어가고 도와주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단체의 이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실은 저희 농장이에요. 맨 처음에 발대식을 해야 되는데요. 장소가 없었어요. 저희는 가진 돈도 없고 누가 도와주시는 곳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우리 행사를 진행하지? 그럼 이 행사는 어디서 진행돼야 되지? 일단은 회장집으로 가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됐고요. 이 발대식을 기점으로 저희가 한 70명 정도 이때는 모였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서 1년이 지난 지금은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32,000평의 드넓은 논에 푸르게 익어가는 벼들. 유기농으로 지어 곧 우리 식탁에 오를 이 쌀들을 심고 재배하는 분은 벌교의 11년차 젊은 농부 강선아 회장입니다. 최근엔 자신의 노하우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있는 저희 청년농업인연합회 단톡방인데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도 얻고 트렌드도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 농업인들이 자신이 키운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오늘의 중심엔 청년연합회의 강선아 회장이 있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유로 지금 이제 섞었는데 섞은 거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찾기가 싫은 거. 가까이 와요. 갑자기 왜안 가? 강동막 무장 같은 게 있는데 맛없는 게 있어요. 농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실패 없이 즐거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선아 회장. 시골에 있다 보면 사실 제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 부족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트래킹을 통해서 더 그런 저 자체의 동기부여도 되게 강해졌던 것 같고 또 거기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단체는 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인적 자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친구들이 계속 모이고 빠져나가지 않지? 라고 다들 많이 의심을 하시거든요. 너넨 지원도 없잖아. 그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계속 끈끈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정보입니다. 저희는 단톡을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요. 농사를 짓다 보면 당장 내가 하다 보니 기계가 이게 안 움직여요?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한편에서는 그거 무슨 기계인데 이렇게 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멘토링,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지금 청년농업인들 내려오면은 예비 창업인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 생겼어요.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혼자서 했을 때는 정말 해내기 어려웠겠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 계획도 쓰고 서로 이런저런들 조언도 해주고 피드백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정말 우리의 강점이구나. (1월부터) 시작된 일정들이요. 달이 넘어갈수록 빽빽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루에 한 개도 모자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청년 농부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서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위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2, 3년째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언제든 맘 놓고 편안히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얘기를 적어서 이쪽 앞으로 붙여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 질문은 좀 청년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 농사로 인해 포기하게 된 것들에 대한 질문하신 분 어느 분이세요?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농촌으로 내려가면서 좀 포기했던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저희 시골까지 치킨이 잘 안 옵니다. 저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요. 너네 집은 치킨 몇 마리부터 배달 와가 저희의 인사예요. 한 마리는 절대 안 오거든요. 2마리 이상 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의 그 편안함 그리고 그 좋은 거를 포기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라이트예요. 밤을 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9시만 되면 그 전부터요. 슬슬 문을 닫기 시작해서요. 정말 고요하고 적막한 읍내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시간까지 오픈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밤을 새우고 노는 것들을 포기하게 됐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에 오래 살겠죠. 건강엔 좋으니까요. 네. 또 한 가지 더 겨울과 같은 휴식기에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는 농한기라고 불리우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근데 작목마다 그 농한기가 다 달라요. 저희는 이제 벼농사기 때문에 겨울, 가을 거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씨앗을 심을 때까지가 농한기인데 그동안 저는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농사뿐만 아니라 가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체험을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쉬고 싶은 그때 방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또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을 맞이해야 돼서 농한기가 딱히 없어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틈만 나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여긴 너무 좁다. 그래서 무조건 나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너는 왜 연락만 하면 해외에 있냐? 나는 넓은 견문을 익히러 나간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농촌이라는 되게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뭔가 외부의 흐름 그리고 그 트렌드 문화들에 대해서 열려 있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곳들을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사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정말 농사 일을 하다 보면요. 그 힘든 일을 저녁에 곱씹으면서 분을 풀 체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쳐서 잠들 때가 많아서 이렇게 쌓고 쌓다가 도시에 와서 친구들과 만나서 풉니다. 제가 여기에서 집에서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뵈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복장만 벗으면 누가 제가 농부인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도시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여행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해 나갔었어요. 여기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에서 청년이라는 기준은 몇 세부터인지. 네, 여기 써주셨어요. 네, 실은 저희 단체는 만 43세까지가 기준이에요. 갑자기 내도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안돼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농촌에 오시면요, 그 고령화라는 게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농촌에도 청년회가 있거든요.
청년회가 있는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청년회 활동을 하시고 부녀회장님이 70대. 그러다 보니 청년이란 기준이 도시에서는 만 39세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다. 우리는 우리에 맞춰서 45세까지는 청년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자라는 기준으로 저희는 45세까지 정했고요. 실은 통용되는 기준은 만 39세입니다. 청년 모임이나 단체 등 그런 걸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농업인 단체는요, 농지원부가 있어야지 가입 가능한데요. 저희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농지원부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만 43세 이하라면요. 그래서 농업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알려드릴게요. 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네. 매년 뭐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네.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올해는 뭐가 힘들죠? 폭염, 가뭄. 며칠 전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는데요. 그거는 겉면만 적시고 완벽한 해결책은 못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또 비가 문제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실패를 했고 올해는 가물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농사라는 게 저는 운이 7이라고 봐요. 이 운이 7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많은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내 작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들어 놓으면 이게 천재지변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농사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체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성분이신데 밭을 갈려면은 원동기에 경운기나 막 트럭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나 아니면 밭에요?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기계가 참 염려가 되시죠? 다행히도 저는 인증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이항기를 모는 사진이라든지 콤바인을 모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운전을 하실 줄 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크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저희 농업기술교육 중에 여성들만 배울 수 있는 농업기계 다루는 법 강의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해서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는 다들 공유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귀농하려면 초기 비용 같은 게 들 텐데 그런 거 지원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농의 초기는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정말 비용은 산출하기 나름이에요. 다만 일단은 오시면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귀농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주택을 개조해서 사실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땅을 구입하실 때도 당장 내가 사기는 어려우니 임대를 해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임대를 해주는 농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땅도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대 비용이라고 하면 내가 시설을 처음부터 크게 짓는다라고 하면 더 많이 드는 거고요. 소소하게 토경부터 땅에서부터 먼저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저렴하게 시작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농부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 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얼마나 어렵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이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먹거리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